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2.28 대구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58년 전인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선 대구 고교생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촛불혁명의 뿌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계화 지조가 잠자는 정신적 자산에서 깨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핵심적인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8년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의 재무 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최도석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물로 이학수 전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재무통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의 대납 비용이 알려진 것 외에 더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건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토대로 대납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스 소송 관련 뇌물 혐의 액수만 6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포함하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뇌물 혐의 액수는 90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게 대화 여부를 좌우하는 주 요소라고 한 데 이어 국무부가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lked about this policy since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at's maximum pressure, denuclearization. 북한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자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연일 압박한 겁니다. 이와 관련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진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사이에 한국이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전달해줘야 한다며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미가 결국 타협을 통해 가까운 장래엔 대화할 것이라면서 4월 초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또는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ut if there is a talk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efore that exercise, then there could be some kinds of compromise. 북미 대화는 비핵화란 대화 조건을 놓고 어느 한쪽이 양보하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비가 철철 내리고 있는 수요일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 맞고 오신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인천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자, 역시 인천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서울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저는 푸른나무고요. 그 최민희 의원 방송을 한 50여 분 날려버린. 이건 좀 다시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부가 날아갔대요? 일부가 아니고 1부하고 2부 반이 날아간 거죠. 제 개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방송이 막 연속으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막 5분 통으로 막. 예. 방송 공장장이잖아요, 제가 또. 그런데 전 방송에 복사하기를 하면 우리 채널을 하나만 녹음해서 두 개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 방송에 방송을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만들어서 나간 게 김원식 기자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연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려면 그래.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가습기 켜놓고 가서 점심시간쯤에 출근했더니 스튜디오 안이 뿌예!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 이 습도계를 보니까 90%가 이 정도 되면 누전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똑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바로 전 방송에서 한 채널을 복사하기 카피를 해서 덮어 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복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최민희 의원 방송을 일단 원 채널을 카피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덮어 쓰기를 해야 되는데 카피를 눌렀던 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버린 거야. 복사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투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었더니 50몇 분 동안인가 김원식 기자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최민희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한 실수로는 제가 처음이고요. 지금 5년 차인데 그 전에 녹음실 막 없고 그럴 때 팟빵 녹음실 가가지고 녹음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녹음해온 파일을 디스크를 잃어버렸죠. 예전에 찌라시님이 아예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막 5시간 녹음한 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렇게, 이거 긴장이 풀린 거거든요. 모두 이문덕이다. 정권 교체 후유증이다. 긴장이 풀린. 그래도 댓글에 보니까, 이 청취자분들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떼찌떼찌 하면서, 이따 하트 받아라 하면서. 그냥 셀은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냥. 감사드리고요. 아니, 누르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누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엄청난 방송 사고인 건 맞는데, 이게 팟캐스트니까 가능한 시스템이고, 명종이 말씀처럼 긴장이 풀린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 못했던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아울러 하트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끼어들면 요즘에도 말 잘해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겐세이? 근데 그거 80년대 언어인데.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때도 썼던 이야기긴 한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죠. 당구장에서나 쓰는 이야기지. 평소에 그 겐세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렸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불렀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부가 관련이 있으니까 강남 집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다주택자 아니냐, 뭐 강남에 있는 집 왜 안 내놓냐 그래서 난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무슨 소리냐, 강남에는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김상곤 부총리가 그러면 제 것 좀 팔아주시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열받아서 갑자기 부하가 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은재 의원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아주 빡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 이제 심하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예. 기관에서 지금 질의하는 시간. 근데 그게 일본어란 말이에요.
위원장한테 겐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나 3.1절이 지금 내일 모레나 뭐 있습니다. 3.1절이. 그 3.1절 독립기념일을 얼마 앞두고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게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장한테 항의한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성엽 상임위원장이 이제 제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지하지 말라면서 왜 내 말에 겐세이 놓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살에 들려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토할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호흡 때문에 이게 밥이 이게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겐세이 진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은재 씨는 캐릭터가 보면은 저번에 그 조희연 교육감한테 MS 지금도 별명이 MS인 이은재 씨. MS 은재.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과흥분 증후군 같은 게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이은재 그 캐릭터상 정말 단순 무식해 보이는 캐릭터인데 저 사람이 강남에서 뽑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자질은 되게 안 맞아 보이는 캐릭터인데다가 겐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됐는데 유성엽 위원장이 얼마 안 있으면 3.1절이라도 되는데 일본말 쓰면 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겐세이란 말을 옛날에 하나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이 사라지면서 우리 지방방송 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겐세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이은재 이 사람은 정말 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실력이 아니라 후루꾸라는 거죠. 후루꾸 그것도 오랜만에 듣는다. 제가 최소한 300 이상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세이 돌릴 수 있겠는데요. 용어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겐세이는 일본 말인 거고요. 그게 한국에 와서 속어로도 쓰이니까 국어사전에도 속어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원래 그 단어의 시작이 겐세이인데 그걸 한자로 쓰면 견제입니다. 우리가 왜 견인차 올 때 그 견자하고 같은 차예요.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끌어당길 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압하다 할 때 제자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 힘으로 끌어당겨서 뭔가 그 사람을 제압한다는 느낌. 그게 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후루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영어에서 나온 일본어예요. 아 그래요? 플루크. FLUKE 이게 플루크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후루쿠가 발전했다는 거고 마세이까지 얘기 나오셨잖아요. 마세이는 이제 정확히 일본어로는 마세예요. 마세. 내가 큐를 평평하게 뉘어서 칠 수 없는 상황에서 큐를 세워서 찍는 걸 마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마세이 용어는 이제 최근에 정의당이 논평을 내면서 300 이하 마세이 금지를 국간에 들면서 그 300 이하 마세이 금지는 또 왜 나온 거냐면 당구 큐 때 그러니까 당구 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구 대에 천이 깔려 있어요. 그 천을 잘못 찍어치기를 하면 마세이를 치게 되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구장에 마세이 금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아주 당구를 오래 치는 사람이 아니면 힘 조절을 못해서 공만 쳐야 되는데 바닥까지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의 마세이 금지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이은재 씨는 천박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천박하고요. 우리 이 타임에서 이은재 씨의 그 프로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양반이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게 이상득 후원으로 이것도 이명박이 쪽 그 집안이 나오네. 이상득의 후원으로 비례대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대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형 사고를 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법인카드로 명품, 향수 이런 거 수백만 원어치 사고 심지어는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게 수백만 원어치를 이런 것을 샀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걸렸어요. 또 그거를 슈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감에서 들통이 났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강남구병 지역 주민들이 이은재를 옹립을 합니다. 대단하죠. 강남구병. 여기서 좀 이거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은재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러니까 둘이 헷갈린다니까요. 캐릭터가 겹쳐요. 캐릭터가 겹쳐요. 자유한국당에 그게 위선이든 아니든 스마트한 정치인 그런 부류가 없고
우리 이은재 보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국회의원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상스러운 아줌마, 못돼 먹은 아줌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스러운 말하는 것도.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은 정말 다음 총선에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이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웬만한 부정은 눈 감아줘도 쪽팔리게 하는 거는 못 참거든요. 그렇지. 이게 겐세 정말 강남 국민들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가 음모론 제기해 봅니다. 이은재 의원의 남편은 당구장을 했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일상에서도 당구가 상당히 멀어지면서 당구장 밖에 나가서 보통 야 이거 방해하지 마. 왜 끼어드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지. 요즘은 태클이라고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성분께서 겐세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쓰는 사람이라면 그 가게에 나가가지고 한번 좀 당구공을 닦아보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구 애호가다. 당구를 매우 80년대 사랑하시는 당구장에서 죽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입에 옮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참 궁금해요. 이 이은재라는 사람이 학벌도 좋잖아요. 학벌도 좋은데 어떻게 이런 당구장 용어까지 꿰차고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좀 뒤져봤는데 맞더라고요. 유학 갔다 오고 파기 딴 거는. 대학에 이제 잔디 깔아주고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에 이미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데 이번에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이미자 의원이 돕지 않았다면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법을 못 만들 뻔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동계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노동계의 몫에 관련한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은 솔직히 말해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나경원, 이은재 또 이번에 구속된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만 신현희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강남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되죠. 자기들 부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체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지역에는 경쟁자 많아요. 같은 당내에서 거기 나가고 싶어서 아주 줄 서인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미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면 나중에 결국은 교체될 수밖에 없다. 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좀 가오 좀 챙기셔야지. 강남 사시는 분들 좀 가오 좀 챙깁시다. 가오도 일본 말이구나. 가오는 일본어에서 얼굴 또는 표정을 뜻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봄을 잡다라는 의미의 속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남 병 지역구의 주민분들 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아가리님이 쓰레기통이신 이런 분을 본인의 그 정치적인 대변인으로 삼겠다라고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거기 그 동네가 쓰레기 같아도 사시는 분들은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스럽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겐세이란 말을 부지부식간에 실수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이은재이기 때문에 욕을 더 처먹는 거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에 온라인 공간에선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오늘 하루만 수십만 회가 조회됐는데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의원이 아침 회의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대부분 어제 발언을 언급하며 맞아줍니다. 특히 한 당직자는 겐세이 멋있었다며 엄지를 들어보였고 또 다른 고위 당직자도 어제 못 좀 하더라면서 격려성 발언도 했습니다. 깜짝 스타가 된 걸 축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도 방송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외래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오늘 방송만큼은 외래어 쓰는 순간 그때그때 지적해주기. 온샷. 오케이. 이거 세종도형 게임이라고 술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그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애청자분들이 지적해주는 걸로. 이게 MB 이야기나 포스코 이야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대체 불가능한 거 빼고. 고유명사 빼고. 그래서 지금 도전 외래어 안 쓰기 도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세종도형 게임. 자 여러분들이 광고 듣는 사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구포항제 처리. 대체할 게 없으면 그냥 주로 그냥 씁시다. 이명박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MB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명박 시절에 수상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1,800억 원을 탕진했다는 PD수첩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자원외교랑 완전 스킬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원외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고 포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상증자하고 그거를 그냥 팔아버리고 이윤을 안 남긴 상태로 돈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완전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아요. 뺏기? 매뉴얼이라니. 네. 죄송합니다. 삑 1점 먹었습니다. 이게 포철이라는 회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포철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그쪽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이런 어떤 자기들 사금융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포철의 원래 탄생 목적은 대한민국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기간산업화 시켜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뒤로 돌아가서 은밀한 곳을 보면 정권의 비자금 창구였던 거예요. 이것이 민주정부화되고 나서 없어지는 듯 했는데 이명박 시절이 되면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얼기가 되게 간단해요. 에콰도르에 있는 공장 설비업체인데 이름이 산토스 CMI야. 이 회사가 2011년에 포스코 건설에 인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산토스 CMI는 내부적으로 봤더니 100억 원 가치가 안 된다. 나왔는데 사들이기를 800억 원에 사들여요. 그런데 사들인 이후에 산토스 CMI가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2017년 사들인 지 6년 만에 이 회사의 인수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68억 원에 다시 소유자에게 팔았던 사람에게 되파는 이 상황이거든요. 예, 100억도 안 되는 가치라고 판단했던 그 회사를 800억 원에 살 때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안 사도 되는 회사를 끼워서 800억 원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원 소유자한테 되팔 때는 68억 원에 800억에 산 걸 68억 원에 되팔고. 일단 여기서 1번 답이 나왔네요. 1번으로 732억이 슈킹된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슈킹. 732억 원이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원외교의 기본적인 공식인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권 있습니까? 그렇죠. 캐나다 하베스트도 원래는 국제시장에 세계 선물시장에 나올 때는 1달러로 나온 물건이었거든요. 1달러짜리를 7천억으로 포장해가지고 7천억으로 인수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하베스트에 같이 붙어있는 날이라는 정유 시설까지 같이 덧붙여가지고 1조 원이 넘게 인수를 한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뭐 100억도 안 되는 돈에 다시 시장에 되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몇천억이라는 돈이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 현금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8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1,800억의 현금을 어딘가로 이체를 시키거나 현금으로 갖다 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형 거래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서로의 신용을 빌려주고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나라에서 현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장부상에서만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권력 싸움인 거지. 기사로 보니까 이게 1,800억, 뭐 7천억, 뭐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최고의 권력자가 신용을 딱 보증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렇죠. 예. 포스코는 이제 이상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정황들이 피디수 쪽을 보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800억 원에 사서 68억 원에 되팔았는데 6년간 그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1천억이니까 다 합쳐서 약 1,800억까지 날아갔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투자 실패에 책임을 묻거나 문책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승진을 해. 다 승진. 이게 천안함하고 또 똑같은 구조야. 그렇죠. 예. 천안함 사건은 지금 뭐 오늘 송영무 장관은 북한의 행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방부 정말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하시기로 하시고 그렇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영어로 처리하면서 손실 처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 자금 운영 규모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손실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묻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클린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장부에서 지워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부에 계속 남겨서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업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다 책임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주 순수하게 봤을 때 저 회사를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뭔가 굉장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싼 가격에 사가지고 수천억 원대 조원대로 불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인수하기 전부터 저 회사는 안 돼. 가치도 얼마 안 되고 미래 비전도 없고 별거 없는 회사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그 회사를 그렇게 사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1,800억 원 손해보게 만드는
거기에는 이상득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MBC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꼭지를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탐사 보도를 하는 거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계속 다른 사건이 계속 중첩적으로 쌓이면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요번에 뭐 산토스 CMI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면서 새로 생긴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하베스트도 그렇고 뭐 암바토비 다이아몬드 광산 사건도 그렇고 몽골 뭐 탄광 뭐 이렇게 자메이카 전력 회사 인수했던 그런 사건들이나 이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영진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들이 비정상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액을 투자하고 그게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손실로 연결되고 그 사업 자체가 덮여지는 이런 똑같은 구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이미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의 실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MB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혐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그 사건이 요번에 그 국정원 특활비나 그 뭐 다스 소속력 삼성전자 대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이 이상득 계열의 이상득이 꽂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철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역대 정권들이 물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니에요. 정권들이 일종의 공기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온갖 비리들을 해먹은 그래서 사실 철강 강국이었던 한국이 어느 순간에 포철이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로 만들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다음에 또 MB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상주 이명박의 사위도 이제 인사청탁 관련했던 건데 이번에 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보그룹으로부터 이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수주 청탁의 대가로 또 수억 원이 들어갔다. 이 사람은 뇌물을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대보그룹이라는 이 회사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이 대보그룹이 운영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대보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그 대보정보통신은 2002년도에 도로공사의 자회사였던 고속도로 정보통신을 민영화하면서 대보그룹에서 인수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보그룹이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중견그룹이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작은 솔루션 통합업체였는데 SI라고 하죠.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고속도로 정보통신을 인수하면서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대보그룹으로까지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002년이라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기업 중에 알짜배기들을 절대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기업을 정리한다는 경영 구조를 개선한다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많이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정보통신이었고 고속도로 정보통신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 전국의 고속도로 그 CCTV 정산, 그 톨게이트 정산하는 거 있죠. 돈 받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다가 이 회사가 딱 이명박 그 전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초등학교 관사를 짓거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근데 딱 이명박이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2009년부터 육군의 관사를 이 회사가 짓기 시작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물었어. 아도 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사에서 특히 아직까지도 고속도로 솔루션 관련한 고속도로 관련된 전산 시스템은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직원들 공기업이니까 도로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 퇴직 이후에 가는 곳으로 의심받는 정황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대보통신에 바로 입사를 한다기보다 뭐 고문이나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보정보통신에서 그 하청을 주는 또 다른 관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많이 제기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보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여튼 뭔가 의심적인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가서 예.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줄줄이 터지고 있으면서 이명박에 대한 검찰 출석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할 게 계속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니까 마무리하고 부르려고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불과 지금 이상주 사위만 해도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한테서 이명박이 받아 챙긴 게 뭐 선거 자금 등등 해갖고 2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뇌물성으로 받은 돈만 현재 드러난 것만 수십억 원이고 좀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만한 롯데 이야기도 롯데 그 제2롯데월드 이야기도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건 국책사업 정도의 규모거든요. 거기서 또 얼마나 받아 챙겼냐. 그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이 그거를 제대로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찾아내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명박이 형님 때문에 내가 좀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그 보훈을 위해서 이것만 먹고 떨어지세요 한 게 포스코였던 것 같고 느낌이. 그 느낌이 좀 나고 나머지 잡스러운 곳에서 웬갖 돈들을 다 받고 챙기고의 정황들인데 뇌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드러나는 건 정말 빙산에 일갈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을 건지가 그냥 단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한 회사나 업체가 관련돼 있을 거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죠. 대보그룹이 2003년에도 이게 2002년, 2003년에도 기소가 됐었어요. 회장이 횡령, 배임 이런 건으로. 대보그룹 회장이 대보그룹의 최등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기업 범죄 백과사전이라고 불린답니다. 이 아주 전형적으로 기업 범죄의 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들을 하고요. 이 사람이 2014년 12월 31일 날 또 기소가 돼요. 그 전에도 기소가 되는데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됩니다. 그랬던 상황이고 여기에 나오는 게 뇌물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군 관사 관련 이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뇌물과 횡령, 배임 이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에 벌어진 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한테 갔던 그 혐의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회장이 관련된 이 뇌물 사건, 배임, 횡령, 종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배임과 횡령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물 사건이 엮여 있으면 배임을 통해서 횡령을 하고 횡령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정치 자금을 뇌물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엮여 있는 겁니다. 이게 줄처럼. 그랬던 사건인데 이게 꼬리 자르기로 실무진에서만 이 처벌을 하는 이 재판이 진행돼서 17년도에 확정된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다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명박한테 과연 이게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까지 파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전 재판에서는 박근혜 시절에 벌어졌던 재판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명백히 시도가 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가 다시 또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면역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뭔가가 들어오면 백혈군이 열심히 싸워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MB 범죄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하나 터지는 게 다 게이트급인데 지금은 감정적 동요가 없어.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알고 보면. 롯데월드 관련한 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세워주는데 롯데가 로비를 좀 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청와대가 사실상은 밑그림 그려주고 롯데월드 허가 나게끔 다 모든 밑작업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이명박은 롯데로부터 뭐를 얼마를 받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롯데타워 몇 층은 이명박의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실제로 롯데가 누릴 수 있었던 이익,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해야 했던 금액 대비 실제로 부담했던 돈을 생각하면 거의 1조 가깝거든요. 거의 9천억에서 9,500억 정도 됩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군 기지를 만약에 활주로를 고쳐야 한다면 7도 이상 틀어야 한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1조 2천억까지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9천억까지 줄고 9천억이 다시 5천억으로 줄고 5천억이 다시 500억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면 롯데는 실질적으로 1조 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명박한테 최소 몇천억을 주더라도 롯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거죠. 그 정도는 후려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명박과 청와대가 제2롯데타워 건설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시나리오를 짜서 롯데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기자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예상 답변지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이명박이 롯데타워의 몇 개 층 정도만 소유하는 것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을까라는 저는 이런 의구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명박의 그 저수지 돈이 일본의 롯데홀딩스로 흘러들어가서 그 돈이 롯데타워 건설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다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엔화로 들어오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명박이 롯데 자금을 롯데타워를 세우는데 이 자금을 일본에서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엔화 자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2008년도 때는 엔화 가치가 900원에서 1,500원대로 폭등했던 시기라 엔화를 이용하면 훨씬 더 돈이 절약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었던 거죠. 예. 청와대에서 왜 그것까지 해주?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의심이 되는 게 이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흘러들어온 자금을 세탁을 해서 우리나라 롯데로 들여와서 롯데월드 타워를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실소유주역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박.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 청와대가 거의 롯데 측에 영업을 했던 분위기더라고요. 영업이 아니라 이거는 업무 지시예요. 업무 지시. 고객님처럼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감됩니다. 이거는 명정님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고 느꼈는데 공동 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 롯데월드 타워, 제2롯데월드 타워의 소유를 명확히 밝혀내야 정말 좋게 봐줬을 때 한 20개, 30개 층 정도의 소유권이가 있을 거고. 저기요. 제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누구 겁니까? 그 롯데월드 타워 지하에 가잖아요. 지하 1층에 가면 쥐꼬리가 이렇게 보여요. 쥐꼬리를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요? 꼬리를 보이면서. 글쎄요, 이제 이건 뭐 전문가들이 들으시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의 범죄라는 게 우리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스케일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롯데라고 하는 기업에 이명박이 그냥 뭐 어떤 대가를 받았겠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짜리 중에 가격 가치로만 따지면 이거를 신격호와 지금은 신격호가 아니겠죠. 신동빈이라든지 반땅했다. 반띵했다고 하면 정말 근데 그 역시 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영화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고 정말 역사적인 사기꾼 있잖아요. 천재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명박한테 진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진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아 진짜 빨리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법정에 서서 나중에 기결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10여 년 넘게 계속 기대하고 있던 이명박의 수용번호 우리가 말하는 일명 5045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롯데타워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현희 구청장은 2010년부터 5년 넘게 구청 자금 9,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어야 할 경력금을 간부 등을 통해 빼내 동문회비를 내거나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동생 남편을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은재 씨와 쌍벽을 이루는 국민년 쌍벽이라고 하면 두 명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경원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레벨이 죄송합니다. 이건 또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사실은 이제 나경원은 그 국시항에서의 신급에 등급한 사람이고 그 하이 레벨들이 이제 포스트 나경원을 꿈꾸면
나이는 더 많으신 분들인데 나경원보다 그 이은재 씨의 쌍벽을 이루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피의자죠. 신현희 피의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재는 처벌을 안 받는데 본인은 처벌받거든. 똑같은 사건으로. 대충 비슷하죠. 예, 대충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무 겹치는 거예요. 너무 예, 헷갈려. 생긴 예. 것도 비슷하고. 이은재는 근데 국회의원이잖아. 배지가 있잖아. 근데 자기는 배지가 없다고 이 처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함이 생길 것 같단 말입니다. 나는 배지 있는데 세월호 배지. 그래서 이 신현희 피의자가 제발 좀 모든 상황들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성명서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옥중 성명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배지 있으면 처벌 안 받고 배지 없으면 처벌받냐, 같이 처벌받게 해다오 이런 성명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횡령과 취업 청탁인데 횡령은 뭐냐면 각 부처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 등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총무팀장한테 야 현찰 찾아와 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게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9,300만 원이고 그 돈을 어디다 썼냐 하니까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음에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 거예요. 심지어 65세예요. 이 사람 은퇴해야 되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청소시키겠어요. 간부 같은 걸로 하는 건데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취업시켜줘. 백 쓰는 거지 백.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무팀장을 통해서 경력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총무팀장 이분 이미 구속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신현희 씨는 이제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구청장 일을 열심히 하라니까 예비군훈련장에 가서 뭐 좌파 운운하고 카톡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퍼나르고 사실상의 일배인데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구청장들은 민주 계열의 구청장들 보고 있으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유지한다 하면서 그런 식의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 아예 하지 않는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일상의 모든 임기가 선거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비리로 공금 갖다 쓰고 화장품 사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원래 공무원 출신이고 이 뼛속까지 직업 공무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배화될 수 있는가? 나는 이거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 한번 이 자정바람이 한번 불어야 된다고 봐요. 정치적이어서 그래요. 신비님을 자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어서 그래요. 사실은 구청장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구정을 잘해서 우리 당의 명예를 드높이는 건 할 수 있지. 그건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니까. 근데 나는 구청장이면서도 늘상 수구 우파 세력에 붙어가지고 좌파를 공격하는 용도로만 쓰고 뒤에 숨어서는 비리 저지르고 있고 말이 셀수록 일배급들은 환호하거든요. 표현이 거칠고 셀수록 일배들은 환호한다고.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더 강한 발언하고 더 센 짓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비리 저지르고 이런 구조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강남구청장이 뭐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도대체. 지명도 엄청 올라갔네. 아니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 돈 이렇게 쉽게 쓰고 롯데같이 큰 기업은 이명박 같은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관리해주고 너무 회사 하나 다니고 회사 하나 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 너무 짜증나요. 이명박과 신현희를 대통령 만들고 구청장 만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국회에 100석이 넘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그 강남 구민들 힘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이은재나 신현희 같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강남 구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들이 대한민국 1%의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 멋있는 정치인들을 본인들의 그 입으로 본인들의 모습으로 삼아야 되지. 이렇게 격떨어지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공직에 앉히면 안 됩니다. 아까 MS 은재 의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쪽팔리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상곤 장관의 그 주택이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좀 사주세요. 이게 강남에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강남 지역에 아파트 값들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공무원 공직으로 나가서 내가 다주택에 있으니까 하나를 처분할게 그러면 이게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매매가 안 된다는 거는 강남 지역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강남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한 5, 6년 전 가격으로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쭉 떨어졌다가. 그러는데 가격은 올라가지만 실제 매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강남 사람들도 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2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차님?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이제는 2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됐죠. 2월 28일 대구 민주화운동이죠. 우리 전에 한번 방송했었죠. 5.18 운동같이 대구에서도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내려갑니다. 국가가 지정한 최초의 국가기념일 지정 행사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8 민주운동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연대와 협력의 힘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50년 만인 2010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2.28 정신을 온전히 살려냈습니다.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달빛동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지역감정 선동이 먹히면서 대구가 마치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이 됐지만 한국 헌정사에 최초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부르들은 지금까지 뭐 했는데 자기네들도 민주화운동의 시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지역 기반으로 놓고 보면. 근데 항상 그들은 정치적인 위치가 그 2.28 대구 민주화운동의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여야만 되는, 그래서 당신네들은 보수의 심장이야라고 계속 말도 안 되는 허명을 씌워주면서 거기서 어떤 콩고물을 먹어왔던 건데. 대구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대구 시민들이 정말 다시 공부를 해보신다면 정말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수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부류 이 사람들을 절대 지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500년 넘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이었고 지금은 서울이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수도는 항상 대구였어요.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도였단 말이죠. 선비 정신의 고향이었고 그 정신의 핵심, 그 모든 정수는 대구에서 시작했었어요. 대구 또는 안동에서 모여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도 대부분이 대구였어요. 대구가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불가능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구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2.28 운동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그 선비 정신과 그 어떤 인문학적 저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2.28 운동이 가능했던 건데 어느 순간 현대사가 복잡해지고 정치적 부침을 겪으면서 대구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조건 우리 편만 지키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정말 이게 대구가 대대로 훌륭한 곳인데 가장 최근 한 30-40년 사이에 잠깐 샛길로 빠졌던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안동 출신이잖아요. 정신적 지주는 사실 조선시대 같은 마지만 해도 안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비? 그런데 대구는 지금 현재는 TK 지역의 중심지가 됐지만 그건 이제 물류, 통상 이런 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비 정신은 사실은 진짜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저항 정신으로 발전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화끈하게. 4.19의 시발점이 2.28이라 그랬잖아요.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일어난 게 결국은 4.19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야, 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적으로 보면 항일 정신과 반민주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좀 묘하게 얽혀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는 걸 떠나서 잘못된 꼴은 못 봤던 바로 그런 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2.28 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그 운동을 했던 분이 기고한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2.28 기념사업회가 극보수화됐다라고 하면서 기념사업회를 움직이는 주동 세력은 경북고등학교 세력이 움직였고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선시장 체제로 가면서 이 경북고가 시장들을 배출하는 온실이 되고 그리고 2.28 기념사업회의 의장이 공동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극보수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2.28 기념사업회를 장악을 하면서 2.28 기념사업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거죠. 그 대구에서 선출되는 극보수화되어 있는 시장이 선출이 되고 그 사람이 당연의장이 되니까 2.28 운동사업회가 정말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묻어버리는 거죠, 역사에서. 그런 현실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2.28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2.28 기념사업회를 보기를 정말 원수같이 본다는 거예요. 기념사업회 자체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지금 국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로 대구에 가서는 그 지역 정서에서는 영원히 그 극보수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대구 시민들이나 TK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고담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훌륭한 민주화의 과거가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전통이 있다. 네. 깨어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28 기억합시다. 네, 이제 개그맨 김일이가 바라본 내 인생의 맛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마차님도 좀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막 특별히 야 여기 너무 맛있어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맛집 찾아다니고 야 형 저기 맛있어. 저기 가서 먹자. 어디 가서 뭐 먹고 싶다라던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천국과 지옥의 맛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거부터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어디 그 포장마차 떡볶이집인데 가다가 어디 가는 너무 배고프니까 가서 딱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국물도 적당한 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좀 맵게 딱 나왔어요. 그리고 대파도 좀 큰 거 들어가고 하고 너무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줌마가 아유 학생이 좀 더 줄까? 그래 괜찮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또 더 주시더라고. 또 먹었죠. 먹고 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먹고 나서 이제 가려고 3,000원을 딱 내니까 학생 아까 좀 더 줬잖아. 그거 내가 1분 더 시킨 건가요? 그럼. 그래갖고 지옥의 맛을. 그건 진짜 너무 마케팅의 실수다. 내가 봤을 때 다시는 안 가는데. 그런 거죠. 인생은 실전이야마나. 와, 네, 인생은 실전이야. 그 아줌마 그 얘기 끝나고 나서 봤더니 포장마차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아줌마 건 것 같더라. 왠지. 저렇게 해서 모으신 건가? 설마? 그러니까는 그 말 한마디가 보통 다 먹고 나면은 그냥 맛있었어요? 내가 좀 더 줄게. 뭐 이런 거 인심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맛있었어? 좀 더 줄까? 딱 서울 이야기. 이렇게. 서울 사람은 고배워 간단다. 딱 이 얘기예요, 진짜. 내가 서울 사람처럼 안 보였나? 하여튼 코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되게 맛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찜찜하게 돈 더 내고 나오면서, 왜냐면 서로 어색하니까, 이게. 주고 나왔을 때 좀 맛이 갑자기 맛있게 먹었다가 확 맛이 변질되는 느낌만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일단 저는 모든 음식은 이 군대에서 먹었던 게 다 맛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데 서울에서 뭐 먹고 하도 맛 차이가 사실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100점으로 맛있다.
그러면 좀 덜 맛있는 데 가면 80점, 90점인데 거기도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구별을 전 잘 안 돼. 근데 군대를 딱 가면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얼마나 사소한 거에 민감하냐면 저는 사실 원래 치아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치과를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빨도 다 집에서 뽑았으니까 어머니가 실걸어가지고 뽑고 막 그럴 때니까 그렇죠, 뭐. 치과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고 군대를 딱 갔어. 훈련병 생활 하잖아요. 훈련병 생활 하는데 단 게 없잖아요. 훈련단 때는 뭐 사 먹지도 못하잖아요. 딱 근데 가끔씩 나오는 게 건빵이 나와요. 그랬죠. 건빵.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애들도 막 집이 좀 넉넉하게 막 살다 온 애들도 건빵이라고는 막 난리가 나요. 막 서로 막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야. 지금 밖에서 여러분 사서 드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나는 그걸 많이 봤거든. 누가 그걸 딱 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내무반에 많은데 걔네들이 야 한두 개씩 집어 먹으면 정작 본인은 까고 나서 없어. 한 5개 정도 먹고 끝나.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시면은 다 소등이 돼요. 다 불 꺼. 그럼 그때 이불 안에서 조용히 뜯어 이렇게. 안 뺏기려고 조용히 뜯어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서 이렇게 오물오물 하면서 녹으면서 막 음미하면서 어차피 눈 감고 깜깜하니까 맛에 모든 오감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막 뭐냐면 막 씹어 먹지도 않아. 소리 나면 옆에서 들으니까. 녹여 먹는 들으면 옆에서 들으면은 뭐야 밥에 치사하게 혼자 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잇몸으로 녹여서 이렇게 잇몸으로 이렇게 녹여서 건빵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씹어도 소리가 안 나겠구나 할 때 그때 싹 하면서 탁 넘기고. 근데 그 건빵을 살 수는 있죠. 못 사요. 훈련단 때는 그냥 보급품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어버린 사람은 없고.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방에서 뭐 비닐봉지만 만져도 뛰어와요. 뭐 과자 먹는 줄 알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자. 뿌지뿌지 소리만 나면 달려오거든요. 없어. 그러면 다시 또 가고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그때도 누가 뿌지 소리 나면 또 건빵 먹냐? 애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밤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갖고 녹여 먹는 거야, 밤에.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훈련단 때. 그러다가 이제 첫 휴가 나갈 때쯤 돼서 이가 아픈 거예요. 갖고 이제 치과를 갔어. 첫 휴가 때 치과를 갔어요. 충치가 생긴 거예요. 충치가. 건빵 때문에? 건빵 때문에. 밤마다 그거 녹여먹고 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몇 푼 아끼려다가, 그거 떼우고, 돌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참 그랬었구나. 근데 그 이후에도 전 충치는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그때 처음 한번 걸렸던 게, 근데 그 건빵 맛은 있었죠.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이 맛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종참 활동을 가잖아요. 종참 활동. 종교 활동. 그러니까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보통 이제 주로 이게 세 가지가 많이 이렇게 애들 다니는데, 이제 거기를 딱 가면은 이제 주일날 딱 가면은 이제 애들이 막 갈려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떻게 딜이 들어오냐면은 이제는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모두 세 군데 다 초코파이는 줘요. 기본. 기본으로. 그것도 다, 저 때는 다 오리온 꼴로 줬어요. 오리온 꼴로 다 주고. 정품? 정품으로 줘요. 오리온. 군납.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초코파이는 서로 다 주기 때문에, 각자 다른 마케팅이 들어옵니다. 종교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카톨릭 쪽은 어떻게 했냐면은, 인기가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난리 나거든요. 인기가요를 보여준다고요? 네. 녹화해놨다가. TV로? TV로. 애들 다 모였을 때 틀어주는 거야. 요즘 가요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단데, 얘들아 하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나는 카톨릭 갈래 하는 애들이 있고. 훈련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소 때. 그 다음에, 불교 믿는 애들은, 불교에서 마케팅 그거였어요. 우리는 흡연이 가능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땡기는 애들도 글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는 딴 데보다 초코파이 하나씩은 더 준다.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걸로 이제 해서.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사실 원래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갔었죠. 그래서 뭐 초코파이는 원래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다 먹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누가 좀 이렇게 불쌍하게 먹고 있으면은 누가 한두 개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다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아니 건빵도 녹여 먹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게 군대엔 디저트가 없어서 단 없죠. 거를 못 먹어서 못 먹어요, 못 그런다면서? 먹어요. 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갖고 들어가야 돼. 갖고. 그러니까 근데 갖고 들어가면 걸려요. 야 너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원래 조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를 또 몰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서 어떻게 막 숨겨 5단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근데 건빵은 네. 그렇게 하나씩 먹어도 되고 네. 좀 보관이 용이하다고 네. 해야 될까? 근데 초코파이는 부서지고 막 네. 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겨울 때 갔기 때문에 잘 보관이 잘 돼요. 갖고만 들어가면 돼. 근데 군인이 못할 일은 없잖아요. 네, 갖고 들어갔어요. 그 초코파이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 일부러 받자마자 죽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거. 그래가지고 주머니 안쪽에 몰래 넣어놨다가 밤에 이렇게 그 쭈쭈바처럼 빨아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고 이거는 이거 말아본 사람들은 알아. 진짜 이게 좀 지저분해져요. 네. 예. 근데 저렇게까지 안 했고 대신에 이제 딱 그거를 어떻게 먹냐면 조용히 또 아무도 없을 때 까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그때는 뭐였냐면은 애들이 그게 있었어요. 그 펜에 약간 전구가 달린 게 있어요. 전구. 밤에 불 껐을 때 편지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펜 옛날에 앞에 그 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애들이 이제 그렇게 다 보면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쓰는 애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까 전에 챙겼던 초코파이를 또 조용히 꺼내서 정말 하나하나 밤에 이렇게 프레시 붙여가면서 하나 봐요. 이게 점이 몇 개고 하고 테두리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방에 씹으면 안 돼. 먼저 그 겉에 빵부터 이빨로 잘 뜯어서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있잖아요.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그거만 또 음미하면서 또 먹고 또 마지막에 이 또 빵을 먹으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또 자서 충치 생기고 이 생각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저도 믹스 커피를 집에서도 먹고 뭐 어디 가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맛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그것도 군대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저는 훈련단 기간이 길어요. 저 공군 나왔거든요. 저희는 훈련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 예배를 갈 수 있는 사람도 가게 해줘요. 그건 교회 가는 애들만 해줘. 그래서 나는 가니까 갔는데 갔는데 이제 또 수요 예배 다 끝나고 어차피 거기는 뭘 해야 하는 게 나아요. 내무반 있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는 게 나니까 가서 탁 하다가 수요 예배를 가면 커피를 줘요. 커피가 와 너무 맛있어. 그 단물이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니까. 군인한테는 그냥 단물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건성건성 마셨다 치면은 이제 오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맛있대. 아껴 마시고. 예, 그 맛 본다고.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걸 같은 음식이잖아요. 분명히 커피인데.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군대에서 먹던 게 뽀글이라고 있잖아요. 네, 뽀글이. 예, 그냥 봉지라면 네, 에다가 네.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대충 서리켜서 먹는 그 군대에서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환경으로는 엄청 나을 것 같아요. 제대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뽀글이 생각나가지고 집에서 뜨거운 물 부었다가 한 젓가락 먹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맛 없잖아요.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그런 건 좀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공군인데 약간 육군 같은 그런 공군이었단 말이에요. 좀 애매한데 우리 특기가 자체가 통신병 특기가 약간 그 육군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약간 파견식으로 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신병 때인데 자대 배치하기 전에 이제 육군 쪽으로 갔는데 걔네는 우리랑 너무나 다른 신세계가 있던 거예요. 육군에는요? 네. 근데 왜냐면 거기는 이미 그 부대야. 병장, 상병 다 있는 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단 때 잠깐 거기 파견 나가 있을 텐데 가면은 우리 노란 딱지가 있기 때문에 훈련병이 다 알아요. 거기서 밥 먹는 데는 같이 먹으니까 먹는데 이 테이블 중간에 고추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고추장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막 눈치 보고 그럴 때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럴 때야. 그래도 훈련병이어도 부대가 다르면 이거 보통 아저씨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노란 딱지니까 누구 하나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장 하면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눈치 보다가 이제 열었어요. 열었어요. 한번 살짝 한 번에 풀면 안 되니까 한번 딱 열고 또 가만히 있고 눈치 막 보다가 숟가락으로 또 딱 해갖고 비볐어. 비벼서 이제 먹어오는데 저기서 누가 병자 한 명이 오더라고. 야, 너네 공군이잖아. 이거 왜 건드려? 치사. 치사. 너 먹고 싶어서 건드렸습니다.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이거. 그게 치사한 게 아니라,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귀여워서. 네, 그냥 아무나 먹어도 되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 야, 허락받고 먹어라. 알겠습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해줬어요. 그때 이리 씨가 진짜 이거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보통 그런 분위기에서는 부대가 다르잖아요. 그럼 아저씨 뭔데요? 이러는 건지. 부대 다르면은 그냥 요즘 말로 쌩깐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쪽 그 위에 누구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얘기해. 그랬더니 좀 고추장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뭐 얘기해가지고 먹게 해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게 엄청 부러웠다니까요. 그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막걸리를 이렇게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까 안 좋아했는데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가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군부대에 그 헬스장이 있는데 저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배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배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테두리를 다 고랑을 파놨어요. 고랑을 다 삽으로 다 파요. 다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근데 얹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안에다가 돌을 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막 그 날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훈련병들이 날라 돌을 넣고 하고 다시 또 흙을 덮고 이거를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테니스장 그 배수 공사를 하는 거야. 인력으로만. 그걸 막 하고 나면 이제 덮자 힘들잖아요. 무거운 힘썼으니까 애들 이제 보면 나무 그늘에 잠깐 딱 쉴 때 그때 이제 딱 막걸리가 와요. 시원한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랑 고추장이 와요. 그거를 딱 너무 맛있었어. 정말 그게 뭐냐면 그 땀을 쫙 빼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땀을 쫙 빼고 나서 거의 애들을 반 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 이제 막걸리 오면은 그러니까 물이 땡기는 게 아니라 진짜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니까요. 뭔가 핑 돌고 싶다 해서 먹고 멸치 안주도 진짜 허접하잖아요. 멸치 고추장 찍어 먹는 건데,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군대에서 사실 먹었던 거는 이런 거 주로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기억나는 게 중국에서 제가 일할 때, 아까 이제 해외 가면 약간 좀 한국 음식 생각난다 했잖아요. 중국에서 딱 일할 때 이제 중국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줘요. 근데 우리 입맛이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뭐라고 했는데, 저는 동파육 말고는 나머지는 별 잘 안 맞더라고. 그건 동파육은 좀 맛있어요. 그거는. 맛있는데, 나머지는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계시셨던 분이 약간 이제 그 조선족 같은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완전 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이제 음식을 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좀 알려줘. 음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청국장 같은 거 끓이는 거 알려주면 그대로 잘 끓여줘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을 못하고 계속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살을 좀 많이 빠졌었어요. 초반에는. 맨날 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있잖아요. 짜먹는 고추장. 와, 그게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그거랑 참치랑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 일부러 라면 끓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다가 밥 해주는 아줌마가 이제 주말에 이제 어디 뭐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음식을 조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그때 카레를 해준다고 재료 사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때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도 잘 안 먹을 텐데 걔가 카레를 만들어줬거든요. 카레를 막 재료 사가지고 다져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뭐냐면 내가 뭐 보이는 데가 많으면 잘 안 사 먹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 먹게 될 때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카레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네 앞에 특이한 데가 하나 있어요. 그 보신탕인데 소고기 보신탕. 들어보셨어요? 그 소고기로 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진짜 개고기처럼 잘라요. 개고기처럼 자른다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갖고 누가 와서 먹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런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식감이 개고기를 씹는 식감이 난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렇게 자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먹어봤으니까 보신탕을 먹어봤으니까 옛날에 강아지 키우기 전에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잖아요. 분위기.
고기가 약간 좀 다르게 썰어서 나오는 약간 그 장조림 고기 비슷하게 좀 썰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깻가루 뿌리고 그다음에 소스도 약간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고기 먹는 거랑 소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나와요. 근데 고기는 소고기예요. 그렇게 나오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름에 먹는데 진짜 맛있었죠. 소고기 멋있다. 거기 장사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 사인도 엄청 붙어 있어. 엄청 붙어 있어. 김일희 씨 사인은 제 거 있죠. 제 거 있어요. 제 거 있어요. 다음에 그 마차님 사인도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는 아마 또 거기를 또 많이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맛이 막 그렇게 막 까다롭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맛있었는데 다음에 또 가야지 하고 막 그렇게 기억을 못해 잊어버려 금방. 그리고 또 그냥 또 검색해. 또 근처 가면. 맞아. 그때 검색해서 검색해서 가거나. 또 가고 그렇게 되지. 막 그때 거기 맞아 너무 맛있었어. 찾아가야지 기록해놔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면은 군대를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뭐든지 지금 맛있게 해드릴게요. 엎드려. 아니면 늘 군복을 입고 댕기들. 군복을 입고 먹으면 뭐든지 맛있고 시간도 천천히 가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군인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요? 예, 제가 한 7년인가 8년 전쯤에 논산훈련소에 그 합동 세례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참여해서 세례를 주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선 제가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하고 이렇게 팍팍 나와요. 그럼 뭐 초코파이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마스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일 환호성을 크게 지르는 게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예, 초코파이가 아니고 선크림, 샴푸. 피부는 소중하니까. 예, 그런 거를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안 됐었는데 왜냐면 싸제 용품 같은 거라서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지금 피부 관리를 하는구나, 군인들도. 원래 그 화장품은 매복할 때 냄새가 2kg까지 번진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예. 바뀌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거보다 내 피부가 더 소중하니까. 그것도 이미 7, 8년 전 얘기예요. 짠하다. 자, 지금까지 김일희의 맛집 이야기였습니다. 포철이라는 회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포철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그쪽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이런 어떤 자기들 사금융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포철의 원래 탄생 목적은 대한민국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기간산업화 시켜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뒤로 돌아가서 은밀한 곳을 보면 정권의 비자금 창구였던 거예요. 이것이 민주정부화되고 나서 없어지는 듯 했는데 이명박 시절이 되면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얼개가 되게 간단해요. 에콰도르에 있는 공장 설비업체인데 이름이 산토스 CMI야. 이 회사가 2011년에 포스코 건설에 인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산토스 CMI는 내부적으로 봤더니 100억 원 가치가 안 된다. 나왔는데 사들이기를 800억 원에 사들여요. 그런데 사들인 이후에 산토스 CMI가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2017년 사들인 지 6년 만에 이 회사의 인수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68억 원에 다시 소유자에게 팔았던 사람에게 되파는 이 상황이거든요. 예, 100억도 안 되는 가치라고 판단했던 그 회사를 800억 원에 살 때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안 사도 되는 회사를 끼워서 800억 원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원 소유자한테 되팔 때는 68억 원에 800억에 산 걸 68억 원에 되팔고. 일단 여기서 1번 답이 나왔네요. 1번으로 732억이 슈킹된 거네요. 죄송합니다. 슈킹. 732억 원이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원외교의 기본적인 공식인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나다 하베스트도 원래는 국제시장에 세계 선물시장에 나올 때는 1달러로 나온 물건이었거든요. 1달러짜리를 7천억으로 포장해가지고 7천억으로 인수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하베스트에 같이 붙어있는 날이라는 정유 시설까지 같이 덧붙여가지고 1조 원이 넘게 인수를 한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뭐 100억도 안 되는 돈에 다시 시장에 되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몇천억이라는 돈이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 현금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8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1,800억의 현금을 어딘가로 이체를 시키거나 현금으로 갖다 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형 거래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서로의 신용을 빌려주고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나라에서 현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장부상에서만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권력 싸움인 거지. 기사로 보니까 이게 1,800억, 뭐 7천억, 뭐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최고의 권력자가 신용을 딱 보증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렇죠. 일이에요. 예. 포스코는 이제 이상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정황들이 피스 쪽을 보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800억 원에 사서 68억 원에 되팔았는데 6년간 그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1천억이니까 다 합쳐서 약 1,800억까지 날아갔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 투자 실패에 책임을 묻거나 문책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승진을 해. 다 승진. 이게 천안함하고 또 똑같은 구조야. 그렇죠. 예. 천안함 사건은 지금 뭐 오늘 송영무 장관은 북한의 행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방부 정말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하시기로 하시고 그렇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영어로 처리하면서 손실 처리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 자금 운영 규모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손실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묻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클린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장부에서 그냥 지워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부에 계속 남겨서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업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다 책임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주 순수하게 봤을 때 저 회사를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뭔가 굉장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쌍가게 사가지고 수천억 원대 조원대로 불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인수하기 전부터 어느 한쪽이 양보하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비가 철철 내리고 있는 수요일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 맞고 오신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자, 역시 인천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서울에서 비 맞고 오신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저는 푸른나무고요. 그 최민희 의원 방송을 한 50여 분 날려버린. 이건 좀 다시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부가 날아갔대요? 일부가 아니고 1부하고 2부 반이 날아간 거죠. 제 개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방송이 막 연속으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막 5분 통으로 막. 방송 공장장이잖아요. 제가 또. 그런데 전 방송에 복사하기를 하면 우리 채널을 하나만 녹음해서 두 개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 방송에 방송을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일단 만들어서 나간 게 김원식 기자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연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려면 그래.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가습기 켜놓고 가서 점심시간쯤에 출근했더니 스튜디오 안이 뿌예.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 습도기를 보니까 90%가 이 정도 되면 누전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똑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바로 전 방송에서 한 채널을 복사하기 카피를 해서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복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최민희 의원 방송을 일단 원 채널을 카피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카피를 눌렀던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버린 거야. 복사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투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었더니 50몇 분 동안인가 김원식 기자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최민희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한 실수로는 제가 처음이고요. 지금 5년 차인데 그 전에 녹음실 막 없고 그럴 때 팟빵 녹음실 가가지고 녹음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녹음해온 파일을 디스크를 예전에 찌라시님이 아예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막 5시간 녹음한 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렇게 이거 긴장이 풀린 거거든요. 모두 이문덕이다.
정권 교체 후유증이다. 긴장이 풀린. 그래도 댓글에 보니까 이 청취자분들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떼찌떼찌 하면서 이따 하트 받아라 하면서 그냥 셀은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냥. 감사드리고요. 아니 누르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누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엄청난 방송 사고인 건 맞는데 이게 팟캐스트니까 가능한 시스템이고 명종이 말씀처럼 긴장이 풀린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 못했던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아울러 하트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끼어들면 요즘에도 말 잘해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겐세이? 근데 그거 80년대 언어인데.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때도 썼던 이야기긴 한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썼죠. 당구장에서나 쓰는 이야기지. 평소에 그 겐세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렸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불렀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부가 관련이 있으니까 강남 집값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다주택자 아니냐. 뭐 강남에 있는 집 왜 안 내놓냐 그래서 난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무슨 소리냐. 강남에는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김상곤 부총리가 그러면 제 것 좀 팔아주시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열받아서 갑자기 부하가 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은재 의원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아주 빡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 이제 심하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해먹든 뭐 힘이? 그냥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상스러운 아줌마, 못돼 먹은 아줌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스러운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은 정말 다음 총선에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이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웬만한 부정은 눈 감아줘도 쪽팔리게 하는 거는 못 참거든요. 그렇지. 이게 겐세이 정말 강남 국민들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가 음모론 제기해 봅니다. 이은재 의원의 남편은 당구장을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일상에서도 당구가 상당히 멀어지면서 당구장 밖에 나가서 보통 야 이거 방해하지 마. 왜 끼어드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지. 요즘은 태클이라고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여성분께서 겐세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누리는 쓰는 사람이라면 그 가게에 나가가지고 한번 좀 당구공을 닦아보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구 애호가다. 당구를 매우 80년대 잘하시는 당구장에서 죽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입에 옮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참 궁금해요. 이 이은재라는 사람이 학벌도 좋잖아요. 학벌도 좋은데 어떻게 이런 당구장 용어까지 꿰차고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좀 뒤져봤는데 맞더라고요. 유학 갔다 오고 파기 딴 거는. 대학에 이제 잔디 깔아주고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에 이미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데 이번에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이미자 의원이 돕지 않았다면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법을 못 만들 뻔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동계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노동계의 몫에 관련한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은 솔직히 말해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나경원, 이은재 또 이번에 구속된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만 신현희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강남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되죠. 자기들 부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체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지역에는 경쟁자 많아요. 같은 당내에서 거기 나가고 싶어서 아주 줄 서인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미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면 나중에 결국은 교체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좀 가오 좀 챙기셔야지. 강남 사시는 분들 좀 가오 좀 챙깁시다. 가오도 일본 말이구나. 가오는 일본어에서 얼굴 또는 표정을 뜻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봄을 잡다라는 의미의 속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남 병 지역구의 주민분들 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아가리님이 쓰레기통이신 이런 분을 본인의 그 정치적인 대변인으로 삼겠다라고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거기 그 동네가 쓰레기 같아도 사시는 분들은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스럽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겐세이란 말을 부지부식간에 실수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이은재이기 때문에 욕을 더 처먹는 거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에 온라인 공간에선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오늘 하루만 수십만 회가 조회됐는데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의원이 아침 회의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대부분 어제 발언을 언급하며 맞아줍니다. 특히 한 당직자는 겐세이 멋있었다며 엄지를 들어보였고 또 다른 고위 당직자도 어제 못 좀 하더라면서 격려성 발언도 했습니다. 깜짝 스타가 된 걸 축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도 방송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외래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오늘 방송만큼은 외래어 쓰는 순간 그때그때 지적해주기. 온샷. 오케이. 이거 세종도형 게임이라고 술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그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애청자분들이 지적해주는 걸로. 이게 MB 이야기나 포스코 이야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대체 불가능한 거 빼고. 고유명사 빼고. 그래서 지금 도전, 외래어 안 쓰기 도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세종도형 게임. 자, 여러분들이 광고 듣는 사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구포항제 처리. 대체할 게 없으면 그냥 주로 그냥 씁시다. 이명박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MB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명박 시절에 수상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1,800억 원을 탕진했다는 PD수첩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자원외교랑 완전 스킬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원외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고 포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상증자하고 그거를 그냥 팔아버리고 이윤을 안 남긴 상태로 돈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완전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아요. 뺏기? 매뉴얼이라니. 네, 죄송합니다. 삑 1점 먹었습니다. 이게 포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2.28 대구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58년 전인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선 대구 고교생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촛불혁명의 뿌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계와 지조가 잠자는 정신적 자살에서 깨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핵심 지역인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8년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의 재무 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최도석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물로 이학수 전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재무통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의 대납 비용이
알려진 것 외에 더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건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토대로 대납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스 소송 관련 뇌물 혐의 액수만 6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포함하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뇌물 혐의 액수는 90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게 대화 여부를 좌우하는 주 요소라고 한 데 이어 국무부가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lked about this policy since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at's maximum pressure, denuclearization. 북한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자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연일 압박한 겁니다. 이와 관련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진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사이에 한국이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전달해줘야 한다며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워싱턴 세미나에서 북미가 결국 타협을 통해 가까운 장래엔 대화할 것이라면서 4월 초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또는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ut if there is a talk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efore that exercise, then there could be some kinds of compromise. 북미 대화는 비핵화란 대화 조건을 놓고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예. 근데 그게 일본어란 말이에요. 위원장한테 겐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나 3.1절이 지금 내일 모레 남아 있습니다. 3.1절이. 그 3.1절 독립기념일을 얼마 앞두고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게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장한테 항의한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성엽 상임위원장이 이제 제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지하지 말라면서 왜 내 말에 겐세이 놓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살에 들려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토할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호흡 때문에 이게 밥이 이게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겐세이 진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은재 씨는 캐릭터가 보면은 저번에 그 조희연 교육감한테 MS 지금도 별명이 MS인 이은재 씨. MS 은재.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과흥분 증후군 같은 게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이은재 그 캐릭터상 정말 단순 무식해 보이는 캐릭터인데 저 사람이 강남에서 뽑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자질은 되게 안 맞아 보이는 캐릭터인데다가 겐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됐는데 유성엽 위원장이 얼마 안 있으면 3.1절이라도 되는데 일본말 쓰면 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겐세이란 말을 옛날에 하나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이 사라지면서 우리 지방방송 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겐세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이은재 이 사람은 정말 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실력이 아니라 후루꾸라는 거죠. 후루꾸 그것도 오랜만에 듣는다. 제가 최소한 300 이상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세이 돌릴 수 있겠는데요. 용어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겐세이는 일본 말인 거고요. 그게 한국에 와서 속어로도 쓰이니까 국어 사전에도 속어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의 시작이 겐세이인데 그걸 한자로 쓰면 견제입니다. 우리가 왜 견인차 올 때 그 견자하고 같은 차예요.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끌어당길 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압하다 할 때 제자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 힘으로 끌어당겨서 뭔가 그 사람을 제압한다는 느낌. 그게 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후루쿠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영어에서 나온 일본어예요. 아 그래요? 플루크. FLUKE 이게 플루크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후루쿠가 발전했다는 거고 마세이까지 얘기 나오셨잖아요. 마세이는 이제 정확히 일본어로는 마세예요. 마세. 내가 큐를 평평하게 뉘어서 칠 수 없는 상황에서
큐를 세워서 찍는 걸 마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마세이 용어는 이제 최근에 정의당이 논평을 내면서 300 이하 마세이 금지를 꺼내들면서 그 300 이하 마세이 금지는 또 왜 나온 거냐면 당구 큐 때 그러니까 당구 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구대에 천이 깔려 있어요. 그 천을 잘못 찍어치기를 하면 마세이를 치게 되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구장에 마세이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당구를 오래 치는 사람이 아니면 힘 조절을 못해서 공만 쳐야 되는데 바닥까지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의 마세이 금지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은재 씨는 천박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천박하고요. 우리 이 타임에서 이은재 씨의 그 프로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양반이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게 이상득 후원으로 이것도 이명박이 쪽 그 집안이 나오네. 이상득의 후원으로 비례대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대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형 사고를 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 법인카드로 명품, 향수 이런 거 수백만 원어치 사고 심지어는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게 수백만 원어치를 이런 것을 샀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걸렸어요. 또 그거를 슈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감에서 들통이 났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강남구병 지역 주민들이 이은재를 옹립을 합니다. 대단하죠, 강남구병. 여기서 좀 이거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은재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러니까 둘이 헷갈린다니까요. 캐릭터가 겹쳐요. 캐릭터가 겹쳐요. 자유한국당에 그게 위선이든 아니든 스마트한 정치인 그런 부류가 없고 우리 이은재 보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국회의원의 느낌이 아니고